그렇게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를 하고 그 가족들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은 고통을 느꼈으면서 지들은 교도소에서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법도깨비 42번째 시간. 오늘 좀 무거운 주제죠. 네, 흉악범 왜 사형 못 시키냐, 못 시키냐 안 시키냐 그런 문제입니다. 맨 왼쪽 사진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그 목매는 밧줄이잖아요. 교수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형 제도는 사실은 존재는 합니다만 거의 몇십 년째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지금도 있어요. 근데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사형을 선고받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사형을 선고받기 이전의 사람,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이제 갇혀는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 형이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되냐? 사실은 뭐 유기징역이든 무기징역이든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이제 설정이 돼 있을 거고 무기징역인 경우에도 뭐 가석방이나 뭐 기타 이 형을 감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영원히 갇혀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은 결국 영원히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형이 나중에 실효된다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가 그런 복잡한 거 얘기할 건 아니고 핵심은 뭐 사형 시키냐 안 시키냐 그게 핵심이 이런 거죠. 왜? 요새 흉악범들이 에 대한 기사가 많이 있고 흉악범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2023년, 24년에도 이런 흉악범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조선, 최원종 그리고 여기가 그 이름도 지금 말하기 좀 그런 그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그런 피고인들이죠. 이 셋의 공통점 사회적으로 엄청난 공분이 있었고 또 그런 공분의 대부분은 재주결하는 겁니다. 왜?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는 사람 목숨이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엔 목숨. 물론 살인죄가 모두 사형을 선고받거나 무기징역 선고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인이란 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인 건 맞지만 그렇게 사람을 살인했다 하더라도 뭐 감경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가중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거의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비율은 오히려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셋의 공통점 감경할 만한 요소가 있나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굳이 개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대체 이 셋 중에서 조금이라도 얘 불쌍하니까 이런 점을 좀 정상 참작을 해주겠다고 하고 싶어도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럴 요소가 없어 보이는 악마 같은 이 셋의 공통점은 바로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국민의 공통적 의견이에요. 이런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어쨌든 이들에 대해서 사형을 시키냐 안 시키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전제를 깔고 영상을 시작할게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형법에는 형의 종류에 대해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엄밀히 얘기하면 사형제 폐지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고요. 사형제를 유지한다는 이유는 형법에 형의 종류가 총 9개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징역, 금고, 벌금, 뭐 몰수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형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형은 지금도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선고할 수 있는 사형의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 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실제로 사람을 이 교수대로 올려서 생명을 끊게 하는 그 사형의 집행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사형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형사소송법에 들어가면요 사형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나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의에 의하 집행한다.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때 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 기록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 된다. 여러분 사형 집행 명령의 판결 확정 날로부터 6월 이내 해야 되니까 지금 뭐 한 20년 30년 전에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사형 집행 명령의 시기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65조에 위반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사형을 선고해놓고 사람을 빨리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계속 떠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래도 싼 놈들이지만
사형 집행의 기간,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명할 때는 5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명령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미 그 사형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아직 사형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아직 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에 참여에는 검사, 검찰청 서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해야 돼요. 법무부 장관이 명을받아 법무부에 속한 검사와 그 검찰청 서기관, 검찰 공무원이겠죠. 그리고 이 형을 집행하는 이 실제로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가 현장에서 저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다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도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을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사형 집행 조서도 있어요. 쭉쭉 보면 집행 조서 작성하고 김영단에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잘못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영화 보시겠지만 사형 집행하기 전에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은행에서 뭐 창구에서 사람 부르듯이 가서 그냥 사람 죽이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뭐 먹고 싶은 특식도 넣어주고 마지막 특별 면회도 시켜주고, 뭐 특히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뭐 옆에서 기독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뭐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에 맞는 성례차도 넣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형도 다 이런 경우에 그 이런 복잡한 제도들을 절차를 다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 의상이 없는 상태거나 임신 중 여자일 때는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사소송법과 형법에 사형에 대한 규정들이 아직까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 이거 가장 최근 개정된 게 1963년입니다. 이 말인즉슨 1963년 이후에는 이 내용들이 개정이 한 번도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사실 그때 이후로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뭐 그걸 개정하고 말 거 없다는 거죠. 집행이 안 되는데 뭘 개정하냐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 죽이놈의 트리오들이 엄청난 그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정치권에 가셨지만 이전 법무부 장관님은 법무부와 교정당국이 다시 한번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해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라고 명령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사형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드는 생각은, 아니 제도를 폐지할 거면 폐지하든가 제도를 유지하고 실제로 사형이 간간히 선고돼서 사형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고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아예 애초에 없애버리든가, 이런 느낌이죠. 대법원 판결 하나 볼게요. 일단 사형을 선고하냐 마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뭐 학창 시절 배우셨겠지만 사형제 폐지 논쟁에서 핵심은 사형을 이제 찬성하는 쪽은 이런 흉악범죄에 대한 뭐 어떤 예방 효과라든지 단죄 효과, 그리고 국민의 법관정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고, 사형제를 이제 폐지해라라는 쪽에서는 야, 이거 오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실제로 사형 선고받았다가 몇십 년 만에 재심으로 무죄받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이제 인정되냐, 뭐 이런 논거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아니 군대는 그러면 왜 존재하냐, 뭐 이렇게까지 논쟁이 확장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일단 사형이 언제 선고되느냐.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형은 쭉쭉 가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라고 극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어요. 추측 경우는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결정하려면 뭐 나이, 직업, 경력, 전과, 관계, 중대성, 피해, 복 정도, 이 모든 거를 다 철저히 심리해가지고 그런 심리를 거쳐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하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해 놨지만,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엄격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을 하면은 사형을 선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법부도 이게 굉장히 최신 판결인데 여전히 사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형이 선고됐던 가장 최근의 판결 하나 볼게요. 이거 울산지방법원 1심 판결인데요. 참 이거 말씀드리기도 좀 가슴 아프고 저로서도 이제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악질적인 범죄인데 들어봅시다. 평소 교제해오던 피해자로부터 결별 풍보를 받았어요. 쥐가 못 나와가지고 헤어지자고 이제 헤어짐을 당했단 말이야. 한밤중에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서 거실에 잠을 자고 있던 그 피해자의 동생인 다른 피해자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2번 찔러서 살해했어. 즉사를 했겠죠. 그래서 비명소리 듣고 방에서 뛰쳐나오자 일단 밖으로 도주하였다가 다시 가스배관 타고 들어가 119에 구조 신고하고 있던 이 교제하던 피해자를 부엌칼로 12번 찔러 살해하였다. 우발적 즉흥적이 아니라 계획적 의도적인 거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들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불만을 가진 건 사실은 이 피해자 한 명일 텐데 그 동생, 죄 없는 그 동생까지도 죽였다 이거야.
어떤 원한도 없고 자기한테 잘못한 것 어떤, 물론 결별 통보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은 원한 관계도 없는 동생까지도 왜 죽이냐는 거예요. 유족들 맞는 말이죠. 졸지에 부모님들 심정은 자신의 딸과 그 딸의 동생이 한꺼번에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범행은 아닐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게 핵심이죠. 오판의 문제점은 전혀 없어. 왜 그럴까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백했습니다. 그죠? 뭐 자백 플러스 보강 증거, CCTV 영상, 목격자들의 진술, 아마 일단은 119에 구조 신고를 했으니까 멀리 안 가서 119랑 112에 검거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판은 문제점이 없어요. 얘가 이 피고인 말고 다른 사람의 살인을 저질렀을 거라는 그런 아예 잘못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지금 무기징역을 받아도 언젠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아니 무기징역이면은 계속 얘를 가둬놓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아 그럼 유기징역이랑 차이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기징역은 애초에 너 몇 년 살아 라고 정해준 거고, 무기징역은 너 기본 디폴트는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건데 가석방이나 사면을 받으면은 너 한 50년 60년 뒤엔 나올 수도 있어 라고 예외적으로 석방의 가능성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절대로 종신형은 뭐냐면은 이런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 자체를 애초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살인다 하더라도 너는 못 나와 라는 절대적 종신형이 우리나라에, 이건 제도가 없어요. 사형은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절대적 종신형 제도가 있으면 모르되 없으면은 얘는 언젠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형이 뭡니까? 쟤는 죽여버리는 거죠. 왜 죽입니까? 다시는 사회에서 한 발짝도 아무것도 못하도록 너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절대적 종신형은 그래 교도소도 하나의 사회를 보면은 그 좁은 공간에서는 너는 이제 하나의 개체로서 인정이 되겠지만은 교도소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거야 라는 게 절대적 종신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럼 이거를 만들면 되지 않냐? 만들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없잖아. 이걸 만드는 것도 하나의 비판점들이 많아요. 차라리 죽이려면 죽이지 평생 가둬놓는 게 인권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건지. 두 번째는 이렇게 절대적 종신형 받은 사람들 많으면은 걔네들 죽을 때까지 국가 세금으로 피땀 흘려번 국민의 세금으로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건강 체크도 해주고 가끔 뭐 명절에는 뭐 떡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형보다 절대적 종신형이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씁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 사형을 선고한 거 알겠어요. 사형을 선고해서 집행이 안 되면은 사실상 얘는 절대적 종신형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사형수들을 가석방시키거나 사면한다는 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된 거죠. 왜냐면 너는 가석방 안 돼, 사면 안 돼. 넌 언젠가는 집행되면 죽어야 돼. 근데 그때까지는 넌 갇혀 있어야 돼. 라는 거니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세금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일단은 미국을 얘기를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이 2020년 좀 3년 된 기사긴 한데요. 2020년, 21년만 해도 사형 집행이 11건 있었어요. 감소했지만 갈 길을 멀었다. 이 갈 길 멀었다는 거는 결국 사형 폐지론자 입장에서 갈 길을 먼 거고, 사형제 존치론자 입장에서는 미국 최고 잘하고 있어 이거죠. 일단 민주당 약간 인권 친화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이든 취임 후에는 연방 차원에서 사형 집행이 없었지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주정부의 사법 권한이 연방 범죄가 아니면은 주정부에 있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여전히 사형 집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는 집행 안 하겠지만 뭐 텍사스나 뭐 필라델피아 이런 데서는 아주 집행을 하고 있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미국은 뭐 사법제도가 훌륭해서 오판 가능성이 대한민국에 비해서는 적고, 뭐 미국은 뭐 인권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총기 소지도 허용하니까 미국은 뭐 대한민국에 비해서는 인권에 좀 덜 신경 쓰는 나라냐? 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형제를 집행할 거냐 안 집행 안 할 거냐는 뭐 종교적이나 다른 관점에서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법과 사회학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입법적인 선택인 거예요.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 나라 국가와 국민들과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그래 얘를 죽을 때까지 가둘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얘의 목숨을 우리가 뺏을 수는 없어. 아니 그러면은 군대는 왜 유지하냐? 또는 아니 너네 총기 소지 허용하고 그 총으로 그 미국 뭐 연방헌법에 따르면은 미국 헌법에 따르면은
총으로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이제 셀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쨌든 간에 미국이란 나라, 대한민국 나라는 또 이런 입법적인 선택을, 가치관을 다르게 두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는 주정부에서는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몇십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뭐가 더 인권 친화적이냐, 뭐가 더 옳은 선택이냐는 판단할 수 없겠죠. 그거는 가치관의 문제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가 좀 경제적인 측면과 세금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아니 저놈이 진짜 나쁜 놈인데, 특히 새놈들, 얘네 사용 안 되면은 계속해서 교도소에서 먹고 자고 싸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특식도 주고 이런 거 다 혜택 받을 거 아니냐. 도대체 이놈들이 그렇게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를 하고 그 가족들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은 고통을 익혔으면서 지들은 교도소에서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의견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교도소에서 호의호식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게 맞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면 교도소가 기본적으로 갇혀있으니까 그걸 호의호식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은 적어도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해서는 호의호식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사는 교도소에서, 지금 우리나라 교도소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과밀수용은 뭐냐면 이 방이 원래는 딱 보면 여러분들 보겠지만 여기 한 명 눕고 여기 한 명 눕고 뭐 이렇게 대각선 한 명 누우면 세 명이 자는 방인데 벌써 죄송합니다. 총 10명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거의 군대 옛날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 옛날 내무반 있잖아요. 침대가 아니라 이제 침상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 나무 바닥에서 이렇게 옆에 놓고 자는 그런 것보다도 더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왜냐면 과밀 수용이 되기 때문에요. 교도소의 공급은 적은데 교도소에 들어가서 갇혀 있는 사람들 구치소까지 하면은 그런 이제 수요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뭐 3명 방에 5명 있는다든지 10명 방에 15명 있는다든지 이런 과밀 수용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 경우도 혼거는 이제 혼재돼서 이제 주거한다는 말인데 5명 중 10명 수용이니까 대략 용적률로 따지면 200%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수용자 1인당 기준 면적 대한민국 2.58, 독일 7, 일본 7.2. 일본이 의외로 1인당 기준 면적이 높네요. 그러니까 수용자 1인당 기준 면적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수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과밀수용은 인권 침해다. 왜? 길어지는 악화, 집단 감염 우려, 정신적 고통, 각종 교정사고 발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필리핀 이런 데 가면은 뭐 10명 방에 한뭐 100명 넣는다던데? 뭐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냥 뭐 마약쟁이들 그냥 가둬다가 그냥 뭐 산더미처럼 쌓아놓는다던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게, 이 사람들이 물론 뭐 정신적 고통 받는 거에 뭐 본인들이 선택한 대가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여기서 뭐 건강이 나빠지면은 그 건강도 국가 예산으로 치료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본인들이 막 예민해져 서로 싸우고 또 뭐 교도관을 공격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각종 교도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것도 결국 국가의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교도관 수를 늘리는 것도 국가 세금이죠. 얘네들이 아플 때 뭐 치료해주는 것도 국가 세금이죠. 또 이런 것들이 뭐 전염병을 돌면은 뭐 소독해야 되죠. 소독할 때도 얘네들 운동시켜야 되죠. 또 얘네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못 쓰면은 그거에 대해서 페이퍼워크 하느라 또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결국 이거를 얘네들이 그냥 너희들 나쁜 놈들이니까 그냥 너희들이 그냥 인권 침해 감내라고만 볼 게 아니라 국가 예산의 측면에서도 이거는 분명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겠죠? 뭐 북유럽에 가면은 거의 뭐 한 명이 뭐 침대 하나에 거의 비즈니스 호텔의 1인실 싱글룸 정도의 크기에서 뭐 책상도 있고 독서도 할 수 있고 뭐 TV도 볼 수 있고 뭐 전자레인지 뭐 해먹을 수도 있고 탁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놓는 게, 아니 도대체 이놈들은 미쳤다고 범죄자들을 그 호텔에서 수용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전체적으로는 국가의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득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입법적인 선택이긴 하겠지만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교도관들이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일단은 검열 수용을 해결해 달라고 교정당국은 계속 예산 요청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뭐 교정당국에 대한 예산 늘려줘서 얘네들이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저기 수용자는요 1인당 기준 면적이 OECD 국가 상위권인데, 이거 발표하면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야, 피해자 인권 안 중요하냐? 뭐 이런 소리 듣겠죠. 좋은 소리 들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딜레마인데, 중요한 거는 사형수들을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사형수들을 다 집행을 해가지고 절대적인 수용자의 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어차피 선고를 받았잖아. 이게 선고를 안 받은 사람들을 다 무리해서 사형을 선고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사형 판결이 확정되는데 집행만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 우리도 뭐 우리가 미국도 사형시키는데 뭐 인권 후진국 아니듯이 우리도 조금 더 입법적으로 적극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과밀수용 문제도 해결하고 국민의 법방정 문제도 해결하고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사형을 빨리 집행을 하자라는 게 뭐 대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적지 않은 분들 아마 다수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전 세계적인 그 어떤 인권 국제 인권법의 흐름에서 보면 사실 사형은 폐지하는 게 이제 메인스트림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아시겠지만 미국이 그렇게 뭐 옙네스티나 이런 국제 인권법 국제 사면위원회에서 볼 때는 그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후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네 왜 총기 소지 허용하냐, 왜 사형 집행하냐. 뭐 사형을 폐지한 나라에서 보면은 그렇게 비난할 수 있겠지만은 과연 이런 최근의 새 사태를 봤을 때 과연 사형제도를 이렇게 사실상 폐지를 하는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뭐 과밀수용 문제도 해결도 못하고 뭐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사형을 집행 안 하고 있는 기현상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큰 의문을 갖고 있어요. 제가 뭐가 옳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여러분도 이런 사회 인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뉴스들을 접했을 때 또 이런 문제들을 주면서 접했을 때 조금 더 정확한 판단과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뭐 돌아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이런 나쁜 놈들은 뭐 사형을 당하든 절대로 종신형 당하든 뭘 당하든 간에 천벌을 받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항상 여러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